피트니스와 바디빌딩에 있어 남성 호르몬이 마치 가장 진귀한 물질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죠. 더 많은 도파민이 더 많은 집중력을 요하거나 더 높은 난이도들의 움직임들에 대해 원활한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도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이름의 신경 전달 물질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야동을 끊어야 하는 이유 등 중독과 관련 지어지는 자기개발 영상들이 먼저 눈에 띄죠. 음란물 같은 자극적인 영상을 자주 볼 때 뇌에서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도파민 수용체 수가 줄어들어 결국 뇌 기능까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처럼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이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체지방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야동 중독자들처럼 도파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몸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활동량이 적고 식습관이 엉망인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즉 도파민과 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 채널은 운동과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분들께서 주로 찾아주시는 채널이죠. 이번 영상을 통해 도파민이 몸 만들기나 피트니스, 아니 더 나아가 실질적인 인체의 모든 움직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본 영상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시각에서 도파민을 다루는 영상들을 연작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오타로 그렇게 여러 편을 만들려 하냐고 물으시거든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도파민은 모든 인간들의 인생에 있어 매우 핵심적이고 상위적인 위치를 가졌다 할 만한 물질이며 그만큼 도파민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이죠. 너무 거창했나요? 아무쪼록 본론 시작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서 있는 상태로 폰하시는 분들, 이제는 일상이 된 풍경일 텐데요. 경미하게 혹은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는 이 공간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좌우 균형을 맞춰가며 하반신과 코어에 힘을 주고 있는 이 상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오른쪽 다리에 얼마큼, 왼쪽에는 또 얼마큼 힘을 분배할지 따로 신경을 쓰지는 않죠. 그냥 알아서 저절로 균형이 맞춰집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대뇌 깊숙이 위치한 기저핵이라는 영역에서 수백만의 생체 전기 신호들을 발생시켜 우리 몸 곳곳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대대를 뽑을 때뿐만 아니라 새로 산 옷에 단추를 잠그거나 폰을 터치하는 등 이 모든 행위들에는 기저핵이 운영하는 아주 거대하고도 치밀한 운동신경망, 즉 추체외로 운동신경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용어들까지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Anyway, 좀 전에 생체 전기 신호들이 발생된다고 했는데요. 이 전기 신호들을 옮겨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죠. 기저핵은 크게 5부위로 나뉩니다. 그 중에 흑질이라는 곳이 있고 바로 이 흑질에서 생산되고 방출되는 물질이 도파민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흑질에서 생산되는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기저핵의 운동신경망은 둔화가 되고 최악의 상황에는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파킨슨 진단. 충격이 컸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뻣뻣해진 몸, 느리고 둔해진 동작, 손떨림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거 잠깐 놓치는 거죠. 이걸 확 잡아야 되는데 오늘 놓칠 때가 들어있어요. 어떤 그 도파민 그 전달 체계 아니면 도파민 그 신경에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파킨슨병은 일상적인 움직임마저도 힘들어질 정도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그 원인은 노화로 인한 흑질의 퇴행으로서 도파민이 바닥나서입니다. 도파민의 부족은 단순히 운동신경의 작동 그 자체에만 지장이 생기는데 그치지 않고 움직임을 대하는 사람의 심리에도 2차적인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할게요. 존스 홉킨스 대학 생명공학과 교수인 비크람 칩은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우선 평균 연령 67세의 파킨슨 환자 19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센서가 내장된 악력기를 지급했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합성 도파민 약물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로 2번에 나누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각 상황에서 악력기를 꽉 쥘 때마다 체감한 노력의 정도를 기록하라 주문하였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도파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참가자들은 악력기를 쥐는 작업에 대해 그 체감 난이도를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체크하였습니다. 반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들은 달랐습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실험했던 데이터와 대조해 볼 때 센서에 기록된 힘의 크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들의 노력을 과대보고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어렵고 심지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었죠. 한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체내 도파민의 차이가 그것을 얼마나 어렵게 혹은 쉽게 인지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비크람 칩은 도파민 수치야말로 사람들이 신체 작업에 필요한 노력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꼭 파킨슨병 환자처럼 극심한 수준의 기근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도파민이 낮은 사람은 육체적인 일이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 심리적으로 유축돼 그것에 대한 동기가 더 낮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금방 포기할 수 있다 하였죠. 이 현상을 더 세부당하여 해석한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세르게이 갭슈타인 등 6명의 화학자들이 2014년 저널 오브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 게재한 도파민 기능과 인간 운동의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도파민 세포 발화는 어떠한 행동에 대한 예측치와 그 결과 사이의 차이를 인코딩한다고 소개되어 있죠. 자,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도파민 세포의 활동이 어떠한 움직임에 들어가게 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민감도를 정보로서 변환하여 이를 뇌에서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더 수월하고 더 쉽게 움직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도파민이라는 것이죠. 이는 더 많은 도파민이 더 많은 집중력을 요하거나 더 높은 난이도들의 움직임들에 대해 원활한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도 됩니다. 앞서 소개한 실험과 이 논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파민에 대한 저만의 표현을 써보자면, 도파민이 높은 사람들은 힘과 노력을 소모하는 데 있어 그것에 대한 계산과 가능성의 여부 파악이 속히 맞춰진 상태로서 일종의 힘 완전 개방 모드가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도파민이 낮은 사람들은 힘과 노력 소모에 대한 계산과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포기된 상태로서의 힘 절약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태도로 이어진다면 도파민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진취적으로 어필될 것이며, 도파민이 낮은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비치겠죠. 전자기기를 다루거나 게임을 해봐서도 알 수 있듯 모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법이죠. 똑같이 몸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파민이 낮은 사람에게 강도 높은 작업이나 활동을 요구한다는 것은 같은 폰임에도 LTE 모드에서 5G 속도를 내라고 닥달하는 것과 같다고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주관적인 표현들이 잠깐 섞였는데 한 가지 논문 더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도파민과 몸 만들기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파민의 신호 전달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도파민 수용체라는 것의 역할이 있습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 D1과 D5가 활성화될 때 골격근의 CAMP 농도를 증가시켜 그것이 근력의 증가와 골격근의 비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CAMP라는 게 생소하실 텐데요. CAMP는 사이클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즉 고리 모양의 아데노신 1인산을 뜻해요. 그냥 기능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포 간의 신호 경로에 관여되는 신호 전달자 역할 물질이에요. 고로 D1, D5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도파민을 더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면 골격근에 분포된 CAMP들이 더 많은 신호를 받아들여 골격근의 질량과 힘의 생성을 조절한다는 거죠. 덧붙여 이 논문은 도파민의 또 다른 기능으로 심근의 활동 및 카테코라민 방출 역시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해 깊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카테코라민의 방출 증가, 즉 도파민이 지방 분해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파민이 비만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보자면 도파민은 근력, 근비대, 체지방 감소에도 모두 관련 있는 피트니스에 있어 핵심 물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하지만 그 비중만큼 소개가 되지 않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피트니스와 바디빌딩에 있어 남성 호르몬이 마치 가장 진귀한 물질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유튜브의 영상들 역시 한몫했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남성 호르몬이 결코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파민에 대한 숙지와 대처가 멋지고 강한 몸을 만드는 목적을 가진 남녀들에게 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소개한 도파민과 같이 인체의 운동과 생리에 더 핵심적으로 연관 있는 근본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공유되는 피트니스 문화를 꿈꿔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도파민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영양 성분, 그리고 약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